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능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미세먼지 오늘도 비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희대 아이돌 면접도 안 보고 박사과정 합격한 아이돌 누구?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어제 밤잠 설친 분들 좀 계시죠? 김백준, 김진모 동시구속 좀 일찍 보도가 나왔어요. 한 2시쯤 나왔죠. 예. MB 통리까지 추적하고 있다. 자, 이 중에 정봉주 봉도사가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경희대 아이돌입니다. 이런 불법 부정한 세상,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세상으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곡은요, 아쿠아의 카툰스 히어로스, 만화 속의 영웅이 되고 싶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하세요.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예. 네,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 그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순호, 오민석 두 분이 이번엔 또 쾌거를 올렸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전에 좀 있었던 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활비는요. 네. 특활비 갖고 영장 발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러네요. 박근혜 정부 때 관계자들도 다 그렇고. 그 특활비는요, 검찰이 진짜 열받는 대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들도 특활비를 쓴 경험들이 있거든요. 검찰들. 네. 특활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돈인 줄 알거든요. 그냥 특활비를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다라는.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 이게 그 국가 세금,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거든요. 네. 어쨌든 검찰이, 법원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특활비 이렇게 했어? 이런 나쁜 XX 그러면서 그냥. 뭔가 그 검찰들하고 좀 국민들하고 눈높이가 맞을 때도 있네요. 그러면 맞춰야죠 이제. 네. 검찰들 중에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촛불 들러 나온 사람들 꽤 많았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정치 검찰 일부의 농단이 문제인 거죠. 아, 맞아요. 그거는. 대부분의 네. 검찰도 훌륭한 검찰도 얼마나 많은데 법원도 그렇고. 밤낮 없이 그냥 형사사건 붙들고 예. 조사하는 검찰들도 많으시죠. 정치 검찰 0.01%. 네. 문제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해서 뭐 그동안 정권 때 문제가 됐었던 그러면 거죠. 그분들이 성공하니까. 네.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씩 총 4억을 받은 혐의고요.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2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3명이잖아요. 특활비 받은 사람이. 그렇죠. 김백준, 김진모 그리고 김희중. 김백준은 제2민정비서관, 김희중은 제1부속실장. 김희중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죠. 김희중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었죠. 검찰이 아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 시작했거든요. 아,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 봉도사님 계정에서는 뭐 다른 얘기들이 쭉 있던데 페이지로 찾아가서 보아야 되는 거죠? 예, 페이지로 찾아가서 봐야죠. 페이스북 페이지로. 예. 이제까지는 먹고 살려고 광고만 쇼핑몰 광고만 했었는데 아, 그래요? 저 스팸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봉도사님 계정 아니요. 보면서. 이제는 이제 복권돼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거라 하였으므로 방송을 계속할지 정치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페이스북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들어본 적은 없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군요. 한번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찍었을 땐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거 유일하게 사면 됐었죠. 그 정치인들 그렇죠. 중에. 아니 유일하진 않아요. 유일무이. 아, 유일무이. 네.
2번으로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렇죠. 유일무일 넘어가죠. 네. 아, 한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예.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주성 네,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인데요. 기조실장이요. 김주성은 이상득의 사람. 네, 이 김주성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예. 네,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코오롱에서 네, 그렇죠. 근무를 했었죠. 이상득 의원은 코오롱 출신이고. 네, 그렇죠. 이제 코오롱에서 예. 구조조정본부장을 해서 예. 뭐 사측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근데 국정원 사람도 아닌데 국정원에 채용이 되기도 했었죠. 이 원래 경북 봉화 사람이고요. 원래 원장은 VIP가 임명하면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 같은 당이나 진영의 조금 다른 계보에서 임명하면서 서로 견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주성 이분은 네. 원세훈이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어쨌건 국정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죠. 한번 들어가 볼 테요. 괜히 좀 무서워지자면 하네. 저는 자주 들어왔었어요. 네, 뭐 가는 건 무섭진 않은데 그 예전에 그 국정원 근처에서 예. 뭐 그 1인 시 하는 분을 뭐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1인 시 하는 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약간의 국정원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면서 네, 국정원 직원들이 달려서 사진 찍으라고 예. 네, 그랬던 적이 있었답니다. 국정원 근처에서 핸드폰도 잘 안 돼요. 네, 방해 전파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요. 정상근 기자, 국정원 한번 들어가 볼 티야? 아 근데 들어가 보고는 싶어요. 예, 그래요? 네. 한번 들어갔다 못 나오고 싶어? 아, 못 나오면 안 되죠. 예, 다시 김주성 예. 얘기로 돌아가서요. 2008년 5월경 그 국정원이 처음으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을 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처음으로 2억 원을 준 이후에 이 김주성 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꾸 갖다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주성 본인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이래이죠. 지금 저렇게 주장하려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가 뭘 난 그 특활비 들어온 거 알지를 못하는데 난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항의하지? 그렇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김주성 실장이 왜 지금 얘기를 하죠, 그거를? 뭐 이게 뭐 자수서라고 해가지고 뭐 예. 이전과는 좀 다른 뭐 자수서 많이 써요 요즘.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얘기가 좀 나왔다는데. 이병헌과 이병기 뭐죠? 국정원장도 자수서를 쓴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이병헌가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이 썼어요. 네, 둘 중에 한 분 썼고, 그리고 최근에 다스 사장 네.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 네, 김성우도 자수서를 썼었죠. 그렇죠. 예. 어쨌건 이게 불법이라고 대통령한테 분명히 경고를 한 거죠. 이제 김주성 실장은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를 한 건데, 그 이후인 2010년에도 그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예. 그래서 김주성 실장은 이거 대통령 지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본인이 그럼요.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 보면. 그럼요. 그리고 검찰은 김주성 실장의 청와대 방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도 독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둘이 만났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니 뭐 김주성이라는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뭐 독대할 감이 아니다, 이런 위치가 아니다, 뭐 그렇게 뭐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뭐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퇴행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예. 네,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이런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예.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 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안 부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요. 예. 근데 안 부를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게 분명한 불법인데, 예. 뭐 대통령에게 직접 그거를 보고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 부르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이재호 전 의원이 네. MB는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다.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예.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결벽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MB 측근 긴급 회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15일 날 2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MB를 자꾸 건드리면 전쟁이다. 네. 전쟁이다. 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쟁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도 뭐 엄청난 걸 뭐 폭로할 수 있다 뭐 그런 일종의 뭐 협박 같은 걸로 좀 읽혀지긴 하는데 근데 글쎄요 그 양측이 갖고 있는 좀 무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전쟁을 입으로 합니까? 그냥 폭로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네 왜 지금 언론에 이명박 전 나가고.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지가 꽤나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올해 개띠잖아요. 우리 동네 지나면 잘 짓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잘 짓는 개한테 가서 물어라 물어라 다리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네. 안 물고 도망가요. 아 그렇죠. 네. 뭔 말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 말을 하면서. 네 어쨌건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예.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게 결벽증 아닐까요? 그렇죠. 뭐, 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게 싫다. 뭐 그렇죠. 그것도 손대지 마. 결벽증의 일종이죠. 노타치 결벽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벽증의 일종이죠. 누가 손대면 떼타니까. 네, 내 물건에 막 손대는 거 싫고 막 그런. 그런 결벽증이다. 네, 그것도- 정상근 기자의 분석이죠. 그렇게 됐나요? 네, 함정에 빠졌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네, KTX 승무원 복직기 열리나? 복직길. 네. 아우, 이분들 9년 동안 법정 투쟁하고 고등법원까지도 이겼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맞습니다. 뒤집혔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9년 미워 동안 미워. 싸워가지고 1, 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겼잖아요. 예. 1, 2심에서 이겨서 그때 4년치 임금,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에 예. 그 당연히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부당 해고가 된 거니까 4년치 임금 8,640만 원을 받게 됐었어요. 예. 2심이 끝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코레일에서 지급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예상외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네,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그럼 월급 바탕 것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코레일이 그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머. 그 돈만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1억 원을 돌려내라. 1억 원 가량을 네 각자 야. 이렇게 돌려내라고 한 거예요. 각자? 그렇죠. 각자 지급된 돈이 4년치 임금 8,640만 원이니까요. 야, 그러니까 1억을 연봉을 한 돌려내라.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죠. 네, 1억 원을 돌려내라고 했는데 이때가 2015년 1월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한 해고된 승무원이 빚만 남기고가 미안하다 아가야라는 주소를 남기고 네, 3살 아이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이 법원하고 종교계가 나서서 이렇게 해고되고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복직을 시키지 못할 망정. 네,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 법원하고 종교계가 같이 그 중재안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예. 그 중재안이 16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임금의 한 일정 부분 아주 소량 정도를 돌려주고 좀 이렇게 뭐 화해하는 방안, 예. 네, 그거를 이제 도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은 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복직은 안 시키나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철도공사하고 그 예. 철도 노조가 지금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직접 고용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 네, 그 해고된 승무원들에 대해서 네, 좀 복직하는 길도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안팎에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용식 전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됐나요? 철도공사 사장으로? 철도공사 사장이요. 예, 내정됐다는 기사만 나왔는데 아직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3살짜리 애가 지금 이제 6살이 됐을 텐데. 그렇죠. 지금 2018년이니까 이제 6살이 됐겠죠. 네. 그 KTX 여승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유산을 3번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저는 이렇게 목숨 끊은 소식은 못 들었네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공직자를 그렇게 잘못 뽑아놓으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질 않나. 네, 그 무슨 소시오패스들 같아요 보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권력자에 붙어갖고 네,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만 맛을 봐갖고. 맞아요. 네.
그 사실 이 KTX 승무원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정규직화를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어요. 그럼요. 국가 그냥 이 공기업이 나서 사기만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일종의 이제 홍익회라고 했죠. 예. 예, 지금 이제 코레일 유통이라고 됐었는데 그쪽에 그 소속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월급을 250만 원씩 줬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일하는 승무원들한테 돌아간 돈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 홍익회에서 100만 원 이상을 그 중간에 네, 이제 돈을 받으니까 뭐 세금을 떼고 뭐 남은 돈에서 한 뭐 못해도 한 7, 80만 원 정도를 거기서 가져가지 떼서. 않았나. 홍익회에서. 네. 그렇게 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었죠. 그리고 이 홍익회에서 그 예전에 그때 일이 참 불거졌을 당시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것 또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보고 그 우리 속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띄워먹을 돈이 없어 그런 돈을 띄워먹어요. 네. 그래서 정말 총 해고되신 분들이 250분 정도 되시거든요. 예.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해고가 된 게 2006년이었으니까. 아휴, 이분들에게도 빛이 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빨리 그 잘 해결돼서 복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3면 시대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3변 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백제 중에서도 저 목포를 대표하는 박지원 변호사님. 박지원 아닙니까 거기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한번 쳤어. 박지원 얘기하면요. 예. 윤수아 의원이 싫어해요. 예. 고정 출연 윤수아 의원이 있거든. 거기 목포 예.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목포 자기 지역과 목표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저기 그 많이 들었는데요. 예. 청문회 때 나오시는 것보다 예. 지역의 말투가 더 나오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예. 지역 근데 지역. 근데 안타까운 게 지역 언어. 목포에는 이 방송이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고릴라로밖에 안 나가. 자, 김백준 전 정책기획관 구속, 그리고 김진모 제2 민정비서관 네. 구속. 구속영장 네, 발부의 어제 내용. 사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고, 김진모 민정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수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 어디다 썼는지는 이제 함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들어왔는지 진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명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청와대로 이 국정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는 사고 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이 오고 갔다면 뭐 대가성급을 떠나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의 발부가 거의 좀 높았었는데 이전에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갔던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또 영장 발부가 될지 또 영장 기각될지 아마 새벽까지 뭐 기다렸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돈이고 4억이죠. 4억이고 5천만 원 정도고 그 돈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대가성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기억 안 난다 해가 뭐 기억 안 난다 해가 준 사람이 지금 기억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당연한 타당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자수서까지 쓰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 터놓고 있어요. 그 김주성 그분은 코오롱 출신으로 네.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의 그 사람이죠. 사람이거든. 이성 예. 부회장 사람이죠. 그리고 원세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원장을 예를 들어 같은 계보 내에서도 그렇죠. A 계보에서 원장을 넣으면 B 계보에서 기조실장 같은 거 기조실장을 넣으면서 서로 견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진영 전체 폭탄으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그 원세훈 원장 때는 잘 통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세훈 원장 들어오고 나서 중간에 바뀌죠. 예. 김주성 실장이 다음에 제 이름이 갑자기 무슨 준인데 이름이 목 실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세훈 실장이 국정원장이 서울시 때부터 있던 신복인데 기술장 바꿉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문제가 그 김주성 내부에서 실장에서 목 그 실장으로. 당 내부 그 진보 보수정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진다.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기간 동안 저는 제일 잘못한 일 하나 뽑으라고 하면요 원세훈 씨 국정원장 시킨 거예요. 단순 비리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댓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도원 의원과 정태근 의원도 똑같은 예, 얘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비리 그쪽에서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네. 그쪽 당에 또 같이 계셨죠. 잠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댓글 문제, 뭐 개인 비리 문제 이것도 이거지만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정말 개판이 됐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이것도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T-50 사러 구매단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얼마 썼는지 알고 싶잖아요. 첩보 정쟁이죠 국가 간에. 그래서 첩보원들 거기다 국정원도 투입시킵니다. 걸렸죠. 걸렸어요 근데. 저는 007 스파이가 걸린 거 처음 봤어요. 걸렸어요. 인도네시아 무슨 거기도 CIA 요원도 아니고 정부 대표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사러 갔는데요.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한테 CIA가 걸린 거예요. 영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공 몰고 들어가다가 동네 조기 축구 수비수 맞아요.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서 원세훈 전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딱 원장 된 다음에 그 인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블랙 요원을 일하던 사람들 야 너 내근해. 그리고 내근으로 막 계속 이러는 사람도 너 밖에 나와서 총 들고 다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말 이 순한 인사 때문에 조직이 개판이 됐다는 게 국정원 측 사람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고 계세요?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에 IO 파견하잖아요. 예? 그 정보용 파견하는데 그 낮은 직급이거든요. 7급인가 이렇게 파견해. 7급인지 6급인지. 근데 원세훈 원장이 서울시 국장 시절에 그 원따로 아니에요. 그분하고 친해지거든요. 그 국정으로 간 다음에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핵심이 돼갖고 모든 인사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그때 당시 진짜 심각했던 거죠. 지금 전에 김태균 여기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벗어났어요. 왜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네, 벗어났는데 어쨌든 오세요, 다시 빨리. 주제로 돌아가면 자기 혼자 벗어났네. 벗어났네. 주제가 돌아가면 어제 이제 그 흑갈비 사건 같은 경우는요. 뭐 증거인멸 도주력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소명 문제예요. 이거는 알 수 있겠지만 국정원 특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면 무조건 영장에 나오는 거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뭐 도주력 있다 이거는 뭐 얘가 진짜 뭐 고려가 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미사여구, 것처럼 그냥 미사여구. 붙는 거 후렴구로 붙는 거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일로도 미사일로 들려요. 이제. 소명 여부인데 이게 검찰이요. 이 굉장히 수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금요일날 김백준 기획관 집에 압수수색됐거든요. 압수수색 바로 들어갔죠. 압수수색 되고 나면은 원래 압수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낮에 포토라인을 세웠어요.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제 조사가 끝나면 재조사란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조사 내용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8시간 만에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에 발부가 된 건데 그 영장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 피의 사실들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만 보면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장 발부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전략을 딱 세웠죠. 왜냐면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측에서 어저께 나왔던 적이 날짜 장소 특정 날짜 특정도 안 돼 있어. 2008년 4, 5월 낮과 밤이야. 그것도 없어. 왜냐면 낮밤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돈을 몰래 줄 때. 그리고 장소도 청와대 인근 주차장, 청와대 주변에 주차장이 한두 개야? 지하 주차장. 네, 그 CCTV 많은데도 어떻게 줘?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비 사건은 북악스카이 어두운 밤에 줬다 이런 게 구체적 나와 있는데 청와대 담벼락에 있어. 네, 이건 그게 없으니까. 차도 빙빙 돌고. 야 무슨 이게 특정이 돼? 그리고 2010년에 받은 거는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난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국정원 그 어제 영장 피의 사실만 보면은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정타는 뭐였냐면 저기 김주성 씨 진술 있잖아요. 이명박 씨가 독대했다. 그리고 그걸 유익 실장에 확인을 해줬다는 그 진술을
저기 김백준 기획관 조사할 때 꺼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그걸 검찰이 즉석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네, 상황.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2시간 있다가 이 언론 보도로 딱 단독해서 모 신문에 딱 나옵니다 인터넷에 네. 한 4, 5시쯤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나오고 김백준 기획관 측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예. 의견서 제출. 그런데 그 진술이 아마 저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가만 결정적인 결정적이었다. 이유였고 향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결국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칼끝이 갈 확률이 높죠.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김백준 전 기획관 측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김주성이 자수서를 못 깨겠죠. 못 깨는데 그게 제일 결정탔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저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혹시나 계속 영장 기각이 되니까 혹시나 또 기각될까 봐 걱정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요. 아마 변호인이나 김백준 측에서는 전혀 뭐 예상도 못했는 거 계속 주장 그거였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안 예. 받았는 것도 아니고 기억 안 난다가 이게 뭐 어떤 전략이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살짝 바꿀 수 있는 기억 안 난다나 안 받아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 결국은 저런 어떤 그 허점이 딱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김백준 구속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전 김관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알다시피 최측근입니다. 몰래 저기 정치 입문 입문할 때부터 자금 관리도 했고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더 중요한 건 다스하고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됐는 게 아마 MB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상황, 원세훈만큼 아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원세훈하고 또 원세훈이 더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김백준이 이제 구속되면 더 나온다면 MB 쪽도 아마 좀 수사선상에 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정말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게 검찰이 이번에 특활비를 오랫동안 그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많이 했어요. 네. 또 이게 한동훈 3차장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일 한동훈 잘하죠. 3차장. 네. 근데 특활비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해서 다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래도 MB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진 게 김백준 기획관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소환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걸 가서 여러 차례 물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 검찰의 답변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추정컨대. 그리고 오늘 이제 동아에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희중 제1부속실, 제- 제1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인데 예. 여기도 지금 특활비를 1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받아서 상황이 나쁩니다. 김은호 예. 여사 부자 행정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럼 근데 이것도 받았는데 이제 여기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어쨌든 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난 받았다. 근데 김원수죠, 김원수. 김진모하고 그렇죠. 김백준 기획관은 계속 부인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아예 그건 돈 받은 사실도 부인, 그리고 돈 받았어도 사용처도 부인. 근데 여기는 김희중 부속실장은 지금 이런 얘기까지 이제 술술 털어놓고 있다면 이현수 기조실장 생각해 보세요. 이현수 기조실장 이현수, 김원수. 그때 뭐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도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협조적으로 와서 이게 굉장히 이런 사건은 관련자의 진술이 없으면 밝혀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자에서 아까 말한 김주성 기조실장이나 김희중 부소실장 같은 사람들이 관련된 얘기들을 털어놔야 예.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어제 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장소 시간도 특정이 안 됐었기 왜냐 때문에. 김주성 그 얘기를 모르고 네, 있었을 그러니까 때니까요. 이걸 몰랐을 때는 왜냐하면은 돈을 원래 뇌물 사건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제 돈이 갔는지 예. 갔다면 언제 어디서 최소한 날짜하고 낮밤 정도는 아까 김태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장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주성 기조실장의 그 얘기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최소한 이게 2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2억을 주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 2억이 갔다는 걸 김주성 기조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김주성 그 비서실장은요 어디 네. 살아요 동네가? 기조실장 아니요. 기조실장. 박지원 변호사 어디 전 살아요? 경기도 경기도 성남에 삽니다. 예. 성남의 축구팀하고 예. 우리 동네 조기 축구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네. 한 10분 남겨두고 그 손흥민 선수를 투입한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지. 그렇죠. 전략을 잘 쓴 거죠. 너무 잘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치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도 하고 아주 권력 범죄잖아요. 이거는 내부에서 배신 아니죠. 내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내부 고발.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잘 갈라치기를 한 거죠. 이거를 김희중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 월요일서부터 기자들이 한동훈 3차장을 만나갖고 김인호 여사에게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 기사 쓰면 큰일 날. 한동훈 그 3차장이 잘 흥분하거든요. 예. 오 큰일 나 그래서 그럼 기자들이 그럼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간 겁니까?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고요. 기사도 애매해요. 이명박 부부 계속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기가 근데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김인호 여사. 최고기죠. 제일 부속실이 어차피 저 김희용 여사 쪽 커버하는 그쪽에. 아니 그런 김희중이 건데. 제일 부속실이요. 일부속. 네. 제일 부속실장이니까 일단은 저 부분은 이제 좀 위험하죠 이거는.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하고. 국민 감정을 슬슬 건드리게 이게 대통령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박 전 대통령 보면 박근혜 대통령 보면 무슨 뭐 주사 맞는데 돈 쓰고 이게 좀 똑같거든요. 예. 옷 샀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기념품. 기념품 샀을 때 아니면 순방 갔을 때 여행비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만약 드러난다 그러면 이걸 뭐 정치자금, 통치자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나가는데 여행 경비를 썼다는 아니 소리도 그거를 왜 있죠.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 특활비 다 청와대 특활비 정해져 있거든요. 예. 만약에 글로 갔다 그러면 지금 보도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썼다 이렇게 부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김윤영 여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국민 법 감정 국민의 감정을 완전 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MB층이 지금 칼날에 서 있죠. 제가 그걸 이게 어떻게 알 한 수 있냐면 1월 초에 한 방송에 나와서 특활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요 얘기였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요 얘기였어요. 요 예, 얘기. 예. 근데 뭐 이건 이미 한 2달 전부터 예. 돌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다 하세요? 아니 머릿속에서만 돌더라고 이게. 뭐 신의 계시가. 저희는 대충 들었잖아요. 근데 말은 예. 못하고. 예. 칼날에 서 있다고 단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MB가? MB 쪽에 반응들을 좀 봐야 귀가 좀 MB 측이 원래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알기로는 정례 티타임 한다고 합니다. 예. 측근들 모여가지고. 근데 김백준 기획관은 금요일 날 저기 그 압수수색. 되고 압색됐고요. 토요일 날 저기 그거 하고 저 조사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연속으로 회의를 열었거든요. 월요일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맨발 아니시죠? 전 아니죠. 제가 거기 뭐 장관 수석들 간데 제가 뭘 겁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제 장관보다 훌륭한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에 한번 가보시죠. 그럴까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일요일 날 예. 제가 알기로는 MB 측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참모진. 참모진, 뭐 장관 수석들, 뭐 우리 이름 하나만 다 왔다고 합니다. 20여 명이라고. 한 사람 빠졌어요. 누구 빠졌을게요? 퀴즈. 유익 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익 딴 얘기했어요 지금. 네, 유익 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석들, 장관들, 우리 이름 알만한 그 유명인들 다 계셨다는 거,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MB 측에서도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김백준 압수수색들 그렇죠. 하면서. 김백준 기획관이라는 사람의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서 박수 물론 저도 여기 언급을 했지만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세간에는 워낙 예전부터 같이 있었고 뭐 서울시장 때부터 그 이전에 야인일 때부터 항상 같이 있었고 총무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돈을 관리하는 최측근만 앉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 되면 백성보조 시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저를 시켜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예를 들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BBK부터 다스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죠.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뚫렸을 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관측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지금 뭐
이 나를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논평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반박자. 예전부터 다 쓸 때는 뭐 안 나왔거든요. 그냥 뭐 사기업 주인을 왜 검찰 수사해 이 정도인데 계속 지금 반박에 나오잖아요. 어제 김주성 실장에 대한 것도 언론 보도되자마자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보도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김효재 수석이 전 수석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독합이 이런 거 구조가 이런 거 우리 한 적도 없어. 구조가 안 돼. 혹시 개인의 일탈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동문자가 있었을 때 위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의 일탈 얘기를 해요. 예.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숨은 괄호를 보면 여차하면 우리는 꼬리를 꼬리 자를 수도 자르고 있어. 몸통 보호한다.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예. 그 위치와 역할이 과연 자른다고 잘라지는 꼴이겠느냐. 그러니까요. 그 김주성의 증언. 이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질 거고. 김윤옥 여사가 끼어들어가면서 이게 빠져나가기에는 움직이면 이게 혼자만 있다면 장세동처럼 예. 혼자 그냥 먹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여러 개가 엮여 있어요. 여자들도 지금 엮여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사라든지 예. 또 다른 여자들도 있겠죠. 엮여져 네.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백준이 끝까지 내가 했다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면서 얘기하면 아니,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걸 해서 특활비를 끝나면 되는데 140억 돌려받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다수도 하는 걸려있잖아요, 증언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김백준은 나이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백준 기획관이 다 이렇게 털고 그냥 MB께서 시켰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얼른 넘겨주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 전에 다 끝나죠 이게. 예. 일단 그래서 검찰에서도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게 개인의 사적 유용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한 몸이었으니까. 뭐 사적 유혹할 일이 뭐 이게 있노? 김백준 기획관이 뭐 본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 의미는 결국 위에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오늘도 이제 MB 측에서도 오늘 아마 또 대응 자료를 낼 것 같아요. 전쟁이다 그랬는데 전쟁이다. 네, 전쟁이라고 했는데 무슨 전쟁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같은 사랑 아닐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김주성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경고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건 뭐 지금 일단 뭐 류익 실장이 또 확인해줬다고 하니까 예. 그럼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위에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 김주성 기조실장이 진술 한마디로 뭐 지시고 뭐가 필요 없어요. 이명박 전 예.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원 특활배 한 이제 복판으로 들어온 거 거기다 또 김윤옥 여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광고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대목에서 보수의 품격 보수를 위해서 이건 다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 주위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퉁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 그럼 정도 되면. 나머지 분들 네. 주위 있는 사람들 그래야 한 100명을 살려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자금 시절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후보야. 다 내가 시킨 거고 내가 모르는 것도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그런 자세들. 그래야 끝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아직도 이회창 총재를 조금 뭐 그리워한다 표현이 있을까요? 예. 일부 그런 사람들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이회창 전 총재 그런 모습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해창 총재를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겠는데. 자, 광고 듣고 삼별시대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김백준. 정봉재 정치쇼 3부 삼별시대 계속 이어갑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얘기가 너무 진지하고 깊게 쫙 들어가고 몰입이 돼서 빼놓은 게 있어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좀 예, 드리면요. 일단 권상부님 가게에서 신랑하고 듣고 있어요. 이만한 방송이 없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 설명 최고. 그리고 다스와 MB에 대해서는 전국 최강이죠. 아니요 세계 최강. 아우 그렇네요. 우주 최강. 예. 봉도사님. 예. 우리나라 우주 최강. 주진우 기자도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안 풀리면 전화 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또 우리 이게 또 무한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이 대충 다 맞아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아무 정보도 없는 상상력이었는데. 정보가 없을까요? 예. 자 이태님 MB 이야기
요새 영화보다 더 재밌네요. 그래서 영화가 안 팔려요. 1987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신택중님 뇌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자주 만나서 기억 안 난다는 건가요? 평생 한 번 있기도 힘든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아까 하시던 말씀.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 또 하나 이제 MB 제가 이제 MB 입장에 대해서 한번 빙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빙의를 성대모사도 해야죠. 네. 다스가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다스가 중요하다. 잘 됐어. 잘한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트가 중요하다. 득갈비가 중요하다. 김백준 기획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죠? 잘하네요. 내 MB 내가 할게 앞으로. 또 한번 해봐. 경제가 말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제 걸렸다 막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MB 젊은 시절인데. 아 그렇죠. 저는 좀 젊을 때 성대모사를 해. 그 예전에 MB가 이거 재미를 이거 한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거짓말로 판명되면 이제 MB는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이게 진지 좀 해. 진지해야 되는데 자 이제 MB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제가 MB라고 또 생각을 하면 측근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수많은 엄청난 정말 해방 이후 광복 이후 최고의 잘못을 죄를 저지르면서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뭐죠? 측근들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장세동 전 안기부장 감옥 출감해가지고 어르신께 휴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래 어르신, 세동아. 그래 본인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런데 그대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장세동 안기부장 90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 30억을 줬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이건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출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 그렇죠. 뭐 출마한다고. 어쨌든 예.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게요. 김주성 실장 본인의 형인 이상득 부의장의 사람이란 건 세상이 다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돌아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준에서 봤을 때 아하. 다 불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품으로 돌아온 거고. 아 그렇죠.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타죠. 예. 결정타. 돌아섰죠. 유익 실장 확실은 예. 모르겠어요. 어허, 모임에 안 세모인데 나왔어? 근데 그 모임에 안 나오고 검찰 가서 내가 저기 뭐 그 독재 주선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세모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세훈 원장 볼까요? 어제 이제 영장실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 측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도 김백준 기획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원세훈 전 원장 원수예요. 원수. 아 원수요? 서울시장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각자 청와대 국정원장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김백준 기획관을 쳐내려고 작업도 한 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얘기를 야 나랑 둘이 세상 사이 안 좋고 다 알아. 근데 내가 원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 그 원수원이 내 말 듣고 돈 준다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수원 전 원장이 줬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원수원 전 원장 그 20억 뭐 샘포드. 미국으로 간 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원수원 전 원장을 네가 썼지? 네 돈이지? 사적으로 썼지? 이렇게 했더니 원수원 원장이 개인 횡령이지.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뭐 청와대에서 시계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공금으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아 충분히 그만 내고. 예,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 말해도 지살라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법원은 안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원장도 그 진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살려고 빠져나가고 이제 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요 200만 불을 빼돌렸는데 개인 횡령이거나 어쨌든 국고 손실 제가 됐죠? 활동비 아니에요. 그게 수사비라 그랬지 공작비. 그렇죠.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재산 국외 도피죠.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그게 대면천지 밝은 햇빛 보면서 못 나와요 이제.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흔들리다고 보는 거고 김희중 실장 넘어가자 영장도 안 쳤어요 지금. 그렇지.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뭘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많이 알고 대통령 있을 겁니다. 많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만약에 얘기한다. 예. 80인데 78인가 78. 그렇죠? 한국 나라 80인데 80인데.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0년직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라고 모두 다 추측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가 네.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그렇죠. 돌려달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에다가 그 이 민사 재판을 걸어요. 네, 그렇죠. 그 법률 대리인이 김백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수임료 관련된 소송 수임. 의견 네. 나누는 거에서 또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스 문제부터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부터 사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했던 논리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통치행위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에요. 이게 됐었던 건 돈하고 관련이 그래도 좀 적어서 그래요. 자기 주머니 안 들어가. 근데 맞아요. 특활비 나오면서 끝났잖아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특활비 똑같죠. 예. 거기다가 다스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소위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쉴드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털고 나오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그 MB를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시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을 봐야죠. 국민을. 그리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해창 그 전 그렇죠. 총리처럼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이명박 저를 전 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이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 진위 여부는 내가 검찰에 들어가 직접 밝히겠다라고 그래야죠. 직접 나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뭐 대책회의는 계속 이게-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신뢰를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김윤호 여사가 만약 돈 받은 게 확인이 돼갖고 김윤호 여사 포토라인에서도 부부관계지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측근들하고 다 잡혀 들어오거든요. 예. 결국 다 잡혀 들어오다가 가장 측근인 부인까지 잡혀 들어올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기 조사받은 범죄자의 딜레마. 결국 진실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요.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하고 내가 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 혼란도 줄일 수 있고. 고향도 좀 비슷한데 한번 여기서 호소 좀 하시죠. 검찰 나오시라고. 그 MB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나와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그걸 확인을 해줘. 다스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 검찰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입 아픕니다.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별거 아닌 그냥 했으면 했다고 안 해서 그러면 되는데 좀 나와서 할 말 하고 좀 해야지 본인들 측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10년 전의 일들인데 그분들도.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책임자고 대통령 했으면 이 총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위해서 한 거라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짤방으로 돈을 돌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반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스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데 김성호 회장도 또 돌아서요. 네, 김성호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MB 최측근으로 김성호 알려진 사장. 예, 상황이죠. 현대건설 출신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과거에 특검할 때까지만 해도 그 MB하고 관련 없다고 계속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 설립 준비를 했다. 다스 설립 준비를 지시한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그 실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스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는 게 점점점 밝혀져 오는 상황이고 그 과거에 120억 그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던 것도 결국 김성호 사장도 관여가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김성호 사장도 이걸 혼자 다 뒤집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시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 120억 횡령에다 그 외에 또 좀 다른 비자금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2008년이면 아직 이제 공소시효도 그러니까.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사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다. 이거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관련 없다, 나는 안 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 정도 나온다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올 때가 된 거죠. 이 김성호 회장에 대해서도 3주 전에 김태현 변호사 딱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요? 예. 125 횡령에 걸리는 순간. 그거 그렇죠. 횡령에 걸리는 순간 이거 본인이 빠져나가기가 문제니까. 이제는 힘들다. 그게 그 얘기 그 무슨 얘기 그걸 이제 보수 진영 정치 예. 세력에서도 이제 소리 말해 쉴드치기 어렵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 관련된 전직 대통령 예. 관련된 형사 사건들은 내 뒤를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여론과 지지자들 얼마나 많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판 형량 문제도 있지만 이 나중에 재기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스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딱 선을 긋죠. 김성태 의원 친이계 출신입니다. 그래요? 18대 때 등원한 사람이잖아요. 18, 19, 3선이잖아요. 맞아요. 친이계 출신. 근데 그 모임에도 안 가죠. 대책회의에. 측근은 거기는 아니에요. 이제 장관 수석들 하는 측근은 아니고 그냥 배지들 오는 데는 아니고 범친이계지 뭐. 그 삼성동 그 회의는 장관이랑 수석들 하는 자리니까 배지들 가는 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저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친이계 출신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살기 위해서 그렇지. 댓글 문제라면 모를까. 다스 문제는 개인의 어떤 돈에 관련된 개인 비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쉴드 친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이 나오면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연결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문제로 포트를 쓰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게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게 우리만 느끼나?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잠 못 잘 걸요. 깜짝이야. 잠 못 자죠 이 정도 되면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민정님 4개월 된 아기한테 보이는 라디오 통해 봉도사님 소개했어요. 아직 누워 있을 때인데요. 보이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이나 보네요. 진실이 드러난 세상에서 너무 좋아요. 아기한테 떳떳한 세상 물려주고 싶어요. 애난 분들 애국자. 그렇죠? 애난 분들 아이 키울 수 있게끔 좀 국가에서 팍팍 좀 밀어줘야 되는데. 자, 정호영 특검?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예. 이게 참 저는 좀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다스 그때 BBK 특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는 좀 중요한 이슈긴 했는데 개인이 120억 횡령한 것은 특검의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일단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살펴보고 했는데 윗선은 아무 개입도 없이 그냥 그 여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난감해지는 건 그 여직원이 아직도 다스를 다닌다는 게 제일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 돈을 120억을 빼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직도 회사를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게 검찰이 잘못했냐, 그 당시 특검이 잘못했냐. 예. 정호영 특검은 아니 우리 수사한 거 자료 검찰에 다 넘겨줬는데 그 검찰이 그 다음 단계에서 직무유기한 거야. 라는 주장을 했어요. 임채진 검찰총장 네, 그렇죠. 찍어갖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검찰은 아니 이 당시에 이 회사 내 물론 특검 회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120억 정도 횡령 사건 나오면 정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사를 사건이죠. 의뢰를 해서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줘야지 이따만큼 기록만 휙 던져놓고 그냥 그걸 수사 의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특수직무유기를 한 거다. 이 두 개가 지금 마무리인데 정호영 특검은 일단 내 책임이 아니고 검찰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날 그렇게 장황하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서로 핑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안타까워요. 보면서. 둘 다 잘못이죠. 뭐 수사 기록을 굳이 얘기를 안 하면서 넘겼다고 정호영 특검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다 어떻게 다 읽어보느냐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20억 정도고 이 정도면 다 쌍방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정호영 특검도 문제고 검찰도 그 당시 사실은 용기 있게 말해야 됩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조사 못했다라고 신분이고 당선인 신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맞지. 지금 와서 또 정호영 특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는 국민들이 둘 다 저는 좀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얘기하면서도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막 공중부양하고 그런 게 이게 정호영 특검, 이명박 특검 뭐 이거 그 관철시키려고 했는 건데 그럼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가 돼갖고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국회 그렇죠. 보고서에도 빼묻잖아요. 120억이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런 게 빠진 게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정호영 특검은 그냥 계속 초지일관 그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특수 내가 조의- 오히려 네.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검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못 밝혀냈고, 근데 내가 특검을 하면서 그래도 120억 횡령했다는 것을 그래도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서 밝혀내서 오히려 특검이 잘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렇게 잘한 것들을 왜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왜 관련해서 또 검찰의 수사를 정식으로 이첩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는 이게 결국은 120억 횡령이라는 게 일개 여직원이 혼자 횡령을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특검과 검찰 양쪽 다입니다. 아니 언론에 자기가 알리지 않고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보다도 이게 보니까 특검법 보게 되면
특별검사 특검이 끝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을 보고해야 한다. 최소 국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죠. 특검법 위반이네 그러면. 그게 특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사실도 수사 대상이 예. 될 수 있거든요. 특검법 위반이 아니에요. 애매하죠. 직접적 수사 대상은 아닌데 네. BBK 관한 거니까. 음. 근데 이제 모든 특검법에 보면은 마지막에 기타, 지득한 기타. 위 그러니까 1호 뭐 2호 뭐 3호 뭐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기타 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저기- 박영수 특검 때도 네,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세월호 7시간 수사하는 게 맞냐라는 거 세월호 7시간 수사라는 얘기가 어디도 없어요 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알게 된 사항 이 기타 사항 때문에 이제 세월호 그걸 수사한 건데. 아, 김기춘 네. 비서실장도 영장 치는데 네. 이거 여기 특검법 내용이 없는 거다. 왜 날 치냐. 이러고 항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당시 특검법에가 명시적으로는 아니다. 좁게 보면은 수사 대상 아닌 건 맞는데 넓게 보면은 수사 대상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단대주 야 이거 대상도 아니고 왜 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면 BBK와 네. 다스는 뗄래 뗄 수 없고 네. 패키지예요, 야당에서 패키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게 네. 같이. 다스의 돈이 BBK에 들어가고 근데- 그것으로 종잣돈이 돼서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한 거냐? 예. 그러기도 보고 좀 애매한 문제가 그냥 있어요. 좀 특수한 직무를 특수한- 했기 때문에 특수 직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스 좀 특수하네요. 아니 결국은 그 당시 다스는 예. 핑퐁인데 특검은 야 내가 안 하고 난 검찰에다 넘겼어. 검찰이 네가 안 하는 거야 이거고 검찰은 특검도 적시를 제대로 안 한 해갖고 거야 넘겨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밝히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얘기는 용기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해요 와서 그냥. 예.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을 왜 못했네. 그 당시에 검찰을 왜 못했네. 못했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예. 아니 만약에 까놓고해서 정호영 특검을 그 당시에 특수직무유기로 뭐 이거 처벌하면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곁가지고 예. 중요한 건 다스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예. 거죠. 50보 100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냐 횡령에 관여된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본류가 그게 중요한 거지. 정호영 정 특검이 그때 왜 덮어 이건 사실 격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걸 조사하기 별로 관심 위해서 없다고 지금 사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요것만 아직 안 끝났잖아요. 2월 21일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나와야 그래서 다스 실소유자가 나오면 관련된 비자금 2008년 이후에 추가 나온 비자금들이 있으면 그거랑 묶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수사 과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편법이에요. 이번 수사 과정. 근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다스 실소유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회사 누구 겁니까를 검찰이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이 문제를 기초로 조사를 하고 여기서 격가지로 더 나가서 이 다스 실소유주가 MB라면 그 이후에 비자금 그럼 결국 MB가 지시했겠네. 그리고 김성호 사장의 아까 자소 같은 것도 다 참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칼끝이 사실 정호영 특검이 이게 특수직무유기를 했네 안 했네는 이거는 예. 법리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특수하게 애매해요. 이거는 특수하게 애매하네. 특수하게 아니, 근데- 애매해 특수하게. 그래서 정호영 특검을 처벌하자 이거는 사실 크게 여기 지금 이슈는 아닌데 예. 과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120억의 실체를 알고서 덮은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재밌 백 변호사님. 네. 재밌는 일단 140억이 김경준에서 네. 다스로 넘어오는 과정서부터 이게 2011년 2월 1일인데 네. 이때부터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7년을 끌고 온 건데 네. 청와대가 개인 기업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라고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네. 김성태 관계없다. 근데 왜 개인 기업에 140억 넘어갔는데 청와대가 관계하고 근데 청와대가 관계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사실상 확인이 돼버린 상황이죠. 예. 뭐 좀 어쩜 아까 좋아요, 말씀드렸던 이건? 것처럼. 근데 왜 뭐 관계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스의 그 뭐 실소유자는 김백준 객관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관여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기업이 돈 돌려받는 거에 소송을 관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인 추론을 하면 예. 결국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다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용이 됐다라고밖에 볼 뭐 수 없지 누군가가 않겠어요? 할 건 뭐 야, 있습니까?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 버릇은 떠올랐어. 이게 제가 선언해야겠어요. 사실은 다스는 내 거였다. 다 가져와라. 이 차명. 이상은 김재정 예. 차명으로 내 관리하고 있었다. 다스 내 거다. 내놔라. 그럼 8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겠네요. 왜요?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야, 그거 좋은 방법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걸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1년 동안 감옥을 살고 왔다. 다스는 내 것이었었다. 플랜 다스의 길은 예.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시죠. 뭐. 나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학령인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살고 왔다. 아, 진짜요? 나한테 줘라. 아, 그렇게 한번 얘기해도. 야, 네. 그 8조 중에 여러분 각자 1조씩 나눠드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기도 PD도 달달래 다 나눠줄게 그냥 7명에게 번호표 뽑고 아니 그래도 되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네요. 내가 실소유자라고 하면 되네. 그러네.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죠. 플랜 다스에게 개주 아니 안 그리고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제가 시트에 앉아요. 바닥에 앉지 않고 시트에 앉고 시트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래서. 야, 아마 뭐 지금 진짜 아니, 사실은 우리 4명 공동 소유 아니었을까?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되나요 그거? 이야. 아이고 참.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할 되고 말이 없네. 할 말이 0165님 없어. 봉도사님 만두 빚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최고의 방송입니다. 0165님 다 쓰는 내 것이었다 선언하세요. 6658님 오늘 아침에 청취율 조사를 전화 받았어요. 두말 없이 봉도사 정치쇼라고 했는데 역시 정치쇼 최고예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따르르르르 여보세요. 네, 예. 이명박 대통령 여보세요. 예, 이명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라디오 들으심? 네,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요? 정봉주 나를 좀 괴롭히는 정봉주 봉도사 정치쇼 듣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누구예요? 봉도사 감옥 보낸 봉도사 정봉주입니다. 방송국은 SBS 딩동댕 제가 진실 알려드릴게요. 다 쓰는 제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참 이거 진짜 주인 나타나서 좀 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뭐 전 국민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 홍문종 드디어 우리가 예견했던 홍문종 또 나왔어요. 잘 맞추죠. 예, 우리가 다 맞췄어 보면. 좋은 보이네. 예지력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 여기서 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방위원장. 우리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을 하는데. 미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을 때 여기서 끝일까? 그렇죠. 왜 이우현 의원이 당시에 공기도 아니 경기도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번 했어요. 전병헌 의원이 그때도 로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미방위원장 홍문종 위원장은 예. 혹은 당시의 여당은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러면서 했었는데 이우현 의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뭐 저 미방위원장 문제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이우현 의원이 저 경기도당 위원장 했었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했었고 경기도당 당시에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리에서 힘으로 보나 실력으로 선수로 보나 이우현 의원보다 홍문종 의원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우현 의원한테 공천원금을 주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단순히 이우현 의원 하나 보고 좋겠어? 이우현 의원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렇죠. 예. 사건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직까지 의혹이지만 일단은 검찰은 홍문종 의원의 그 문제를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를 하나 하는 것 같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언론 보도를 보시면 2012년 얘기가 지금 보도한 언론 보도도 있어요. 오호. 돈 세탁. 예, 당시에 뭐 본인의 가지고 있는 경미관 학원을 통해서 정치장을 받아서 돈 세탁을 했다라는 얘기들. 예. 그래서 아직 혐의가 이제 2개로 언론 보도는 종합되고 아직 혐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2개의 혐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014년에 만약 공천원금에 홍문종 의원이 관여돼 있다면 예. 그건 홍문종 의원의 개인 비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2012년의 문제 제가 왜 다르다고 하냐면 2010년 대선입니다. 예. 그 불법 정치자금을 만약에 학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정치자금을 썼다면 대선 자금 문제예요. 아직까지 추정해요. 홍문종은 당시에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예. 끝나요? 그만해요? 예, 그만해요. 네. 왜냐면 읽어야 홍문종은 되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만약에 제가 보는 얘기는 대선 자금 만약에 커지면 홍문종 의원의 개인 비리를 끝난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다.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박 폭발. 그건 지금 집권 그건 여당과 이미 마찬가지예요. 거의 폭발한 대선 자금 거니까. 문제가 되면 야당하면 여당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유경님 다 쓰 제 겁니다. 김선미님 다 쓰는 제 거예요. 허성원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 쓰는 제 겁니다. 다 쓰는 제 겁니다. 자, 저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저희는 4부 순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철준입니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방은 첫 번째 이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뭐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규제가 작년에 나왔던 파리 이제 부동산 규제였었는데 그 이후에 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5%대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이제 체결가들이 체결되게 되는데 지금 워낙 나온 매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통계치를 보면은 지난 일주일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한 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1%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집들은 다 가격이 뭐 15억, 19억, 2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가 오르면 얼마 오른 거예요? 엄청 오른 거죠. 거기서 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이면 1,000만 원 오른 거죠. 1,000만 원. 예, 그런데 일주일 이게 만에. 이게 그 1,000만 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전체 평균에서 이 한두 건 거래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려면은 아마 지금 일주일 새에 1억 정도 오른 아파트들 쉽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약간 한 달? 두 달로만 넘기면은 석 달째에 3억 가량 오른 아파트들도 실제 상존을 합니다. 이게 호가가 아닙니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체결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의 현재까지의 규제책은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오늘 먼저 난 뭐 속보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얘기를 펴가면은 이제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하나 냈는데 당초에 이제 정부가 보유세 인상 관련한 구체안을 선거 끝나고 뭐 여름에 내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3월에 내놓을 수도 있다. 또 아예 일각에서는 설 연휴 직전에 내놓을 수 있다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도 이 마지막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보유세 카드가 사실 어제 뭐 김동연 부총리 나왔고 라디오에서 얘기까지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작거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3월 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좀 종합을 해보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시점을 그 봄학기 이사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책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추이를 보고 보유세 카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책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때 기준으로 봐서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 3월 얘기가 된 게 근데 고민이 좀 봄학기가. 있는 게 정부가 네. 좀 이제 진정성으로 항상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30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이 거의 급락세를 가까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규제 때문에 이렇게 폭락시켜 놓고 왜 강남 집값을 못 잡느냐,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오니까 정부는 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3월이던 더 빨리 보유세를 꺼내서 우린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의도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오늘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 카드가. 네. 지방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네. 이게 항상 저도 되묻는 질문이 왜 강남은 왜 올라요? 그 지방은 왜 빠져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 저간에는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맨하튼 이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역이든 사람들이 돈 벌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은 다 있는 거예요. 예. 뉴욕엔 맨하튼이 있고 뭐 영국 런던에는 뭐 웨스트엔드 뭐 이런 데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상승기 호황에도 버는 사람이 나오지만 하락기에도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가서 그 집을 사기 때문에 그 지역은 늘 오른다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강남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른다라는 게 아주 중기적 장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강남값만 오르고 나머지는 싹 다 안 오르거나 뭐 보합이거나 빠지는 이유는 규제 역설이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역설. 예. 최근 한 이제 정부 규제 대책 네. 이후에 나온 모습들만 보면 이게 뭐냐면 정부는 이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예. 우리 부동산 살 때 다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뭐 저라든가 봉도사는 아니죠. 봉도사도
뭐요? 대출이요? 대출 없이도 집 사야지만 대출 있어야 돼요. 아, 우리는 대출도 못 받아요. 대출도 신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먹혀들지만 우리나라에는 대출 없이도 자기의 캐시만으로도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남에 가서 대출 규제를 비웃듯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 역설인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당국이 내세웠던 4월부터 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 이제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집할 때 어마어마한 양도 차익 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이냐면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방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집은 싹 다 팔자. 그리고 어차피 나는 강남에서 한 채 가질래.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지방, 부산도 심지어는 던지고 지방의 큰 손들이 강남으로 올라온다라는 역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마어마한 초강력 규제죠. 앞으로 재건축 해가지고 거기에 이익이 나면 많게는 50%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럼 정부는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는 재건축이라고 해서 가격 오르는 일 없겠지라는 게 규제의 본격 의도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이제 재건축 못하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강남은 공급이 없겠구나. 그럼 먼저 집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와 시장에 받아들인 것과 이 괴리가 나오면서 그런 역설적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규제 역설로 강남에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파리 대책은 강남뿐만 아니라 그때는 과열 우려가 있었던 세종이라든지 경기, 부산 같은 데들도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들은 조금 안정이 됐어요. 실제로 파리 대책 이후로. 근데 강남에는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외 지방 지역 사실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지방이 쓰러졌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면서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긴 해요. 그렇죠. 어제 국토부에서 해명자료 냈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겨냥했던 지역들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데들은 좀 먹혔고 다른 지방이 집값이 빠진 것은 그 계속된 몇 년간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좀 초점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 강남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또 다시 낼 때가 되긴 한 거죠. 박 의원님 집값 절대 안 내리죠. 수요가 있는데 내릴까요? 친구가 송파 6억에 분양받아서 작년에 12억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더 올랐대요. 그들만의 리그죠. 네. 지난 한 주간에는 송파구가 뭐 압도했던 한 주였었고요. 정난숙님 보유세 오르면 집값 상승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도 재산세 오르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 카드에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세나 종부세와 다르게 보유세를 좀 따로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세청 보유세 뭐 얘기가 나와서 뭐 특정 지역 혹은 뭐 특정 가격대 뭐 이런 보유세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또 위헌 논란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전 이제 보유세를 꺼내기 전에 제가 한번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세도 규제 역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버티기 논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보유세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이 가능성이 수요 공급 부족에서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유세 인상을 어떻게 구체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차인 보호가 붙어서 나와야지 실은 보유세 인상이 우리 정부 의도대로 집주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지.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차인 보호가 없이 또 보유세만 인상만 떡하니 내놓고선 이거 봐라 초강력 규제다 하면은요. 시장이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신중하게 보겠다라고 뭔가 좀 깨달았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절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정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똘똘한 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니까 두 채, 세 채 이상 가진 분들은 중과가 20%포인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4월 이전에 다 팔고 꽤 올랐잖아요 이미. 지방에 뭐 팔고 이 지역 팔고 외곽 지역 팔고 강남에 아까 말한 지금 맨날 오른다는 그 핵심 지역을 15억, 19억, 20억을 떡떡 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 1월 첫 주, 1월 둘째 주에 누가 집을 삽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1월 첫째 둘째 주는 항상 상승률이 낮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상승률은 근데 물량도 안 나오는데 매물이. 그렇죠. 매물이 없지만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19억짜리를 누가 이 신년 초부터 사는데 아마도 그런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지방의 큰 손들이 이제 다시 또 강남에 합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인 것이죠.
왕혜리님 강남만 올라요. 우리 네. 집 강북인데 10년째 그대로네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희 집도 10년째 그대로예요. 네. 태릉인데 강남 갔으면 그게 한 서너 배 올랐을 거거든요. 서너 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오를 수도 있고. 집은 네. 너무 좋은 집인데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집은 뭐 집 갖고 돈 버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는데 강남에 있는 사람도 또 계속 오른대. 네. 그래서 제 또래들 사이에서 한 얘기가 벌어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진작하기도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이젠 정말 멸종. 그러니까 부모와 연결되지 않으면 멸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조적으로 네. 친구들도.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지방 집값 하락. 방금 또 우리 봉도사처럼 강남 외 지역에 예. 느끼는 비강남 지역. 예.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지방은 일단 꺾였습니다. 만에 하나 강남만 남아두고 나머지들이 다 꺾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대책을. 그러면 강남만 대출 규제를 두고 강남 외에는 대출을 풀어줘? 이런 법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가 지금 것처럼 부럽스러워해요 네. 근데. 많이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부럽스러워.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애당초 작년 6월부터 부동산을 꺼낼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즉 빚내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실제 집값을 잡으려면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압박을 했었으면은 글쎄 어땠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어제 숨은 이낙연- 칼날로 이걸 했었으면. 이제 이낙연 네. 총리도 이제 그런 분위기 좀 캐치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이낙연 총리도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뭐 있을 때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느냐. 이제 정말 모아서 좀 대책을 그렇죠. 낼 때가 필요하다. 그런 일기 얘기를 쓰듯 하더라고요. 대책 발표 안 하겠다. 이게 그 얘기였었나요? 그겁니다. 예, 어, 예, 예. 아니요. 이건 어제고 비슷하죠. 그거는 예. 청와대에서 그저께 청와대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정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방금 말한 겁니다. 일기 쓰듯 대책 안 넣겠다는 그게 게 무슨 얘기야? 날마다 하지 않고 모아서 한다? 예, 모아서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속으로 좀 담아두는 거죠. 예. 왜냐면 계속 선전포고하고 찌른다 집값 떨어지니까 나머지들은 뭐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르면 정부를 믿었던 분들만 또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예.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뭐 그게 오히려 맞는 김동연 것 같아요. 부총리도 네. 라디오에서 약간 강남 맞춤형 특정적 맞춤형이고 좀 보유세를 약간 언급은 하긴 했지만 이런 거를 더 이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마디씩 하지 않고 모아서 특정 시점 이후까지의 그렇죠. 추이를 네. 본 후에 맞춤 대책을 좀 제대로 내놔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무척 곤혹스러워하겠네. 그렇죠. 이제 진정성은 다 이해하죠. 집값을 잡아야 주거비를 떨어뜨려야 내수가 사는 거고 2030들도 새로운 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권혜리 기자님, 네.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아 쓰는 법?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카드 포인트들이 쌓이기만 하고 찾았을 때는 좀 불편하게 돼 있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꾸준히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대책을 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카드 포인트라는 거는 채권이잖아요. 일종의 카드사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5년 그 소멸시효가 있어요. 근데 이 5년 소멸이 되도록 못 찾아 쓰고 소멸되는 포인트들이 보니까 1년에 거의 1조가 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면서 찾아 쓸 수 있는 현금 같은 게 예. 1조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카드사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왜 못 찾아 쓰냐를 봤더니 10,000원 이하로 남고 카드를 해지할 때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찾아쓰기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포인트몰을 가서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간다. 그러면은 보통 왜 온라인몰에서 10,000원짜리 이하 사게 될 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0원짜리를 사고 싶은데 8,000원밖에 안 남아 있으면 내가 해지하려는 카드로 12,000원을 또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해지 시한이 한 달이 더 늘어나죠. 아하. 지금 해지를 못하니까 아예 뭐 8,000원인데 이러고 그냥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거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시한이 지난 거를 몰라서 없어지는 돈들이 1년에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어떻게 그래요. 찾아 쓸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현금화를 굉장히 쉽게 정말 현금이 되도록 쉽게 하겠다는 건데
원래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게 됐었어요. 뭐 신한, 우리국민 이런 것도 예. 됐었는데 전업 카드사들 있죠. 삼성 같은 곳들. 예. 삼성, 현대, 네. 그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LG도 전업카드 아닌가요? 은행계랑 같이 하는 카드는 LG 요? LG요? LG 카드 그게 있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신한 카드잖아. 네, 이미 어제 저 순간 당황했어요. 회사 없어진 지. 새 카드사 생겼나? 나도 얘기해놓고 이게 있나? 농협시티 뭐 이런 데들은 또 예. 근데 뭐 그래서 그 카드 앱으로요. 예. 기존에 남아 있는 포인트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카드값이 나가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서 ATM으로 다른 남아 있는 돈들과 뽑아서 합쳐서 그냥 뺄 수 있도록 원래 요거는 은행계 카드사는 지금도 됩니다. 예. 뭐 하나라든지 예. 국민, 신한 이런 데들은 됐었는데 안 되던 곳들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는 워낙 직구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쓰면 나중에 왔을 때 쓰신 돈 외에 돈이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일단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기존 카드들에서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결제사에서 예. 1%를 가져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또 더 붙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에 나가는 수수료에 국내 카드사 수수료도 붙는 거죠. 요거는 국내 카드사 수수료는 붙지 않게 하기로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비자나 마스터 말고 예. 예, BC 카드 쓰시면 예, 이 국제결제 수수료 안 낼 수 있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수수료도 좀 줄면은 어쨌든 우리 일반 소유자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앞으로 쓰시게 되는 돈 나중에 명세서 온 거 보시면은 전보다 수수료가 좀 덜 나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는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사실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한테 얼마 포인트가 있는지 그게 일단 제일 확인을 중요해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 잘 안 돼. 네.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해보시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30초 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실 예. 필요도 없고요. 이게 카드포인트.or.kr이라고 여신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가서 그냥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치면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이 내 카드 포인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뭐 쉽게. 예, 휴대폰 인증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저 이거 들어가 봤더니 저는 딱 2만 원 있더라고요. 지금 안 쓰는 카드 포인트에 딱 2만 원어치가 8,000원짜리 하나, 12,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서 근데 보니까 이게 올 3월 소멸 예정인 거예요. 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이 지금 시스템 구축 중이거든요. 요게 빨라야 4월이에요. 그럼 3월에 다 날아가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합쳐가지고 합쳐서 쓸 수 있는 몰에서 쓰려고요. 방금 말씀드린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조회는 말 그대로 조회.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 조회만 돼요. 근데 요새 굉장히 상업적인 앱들 예. 뭐 카드사라든지 그러니까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조회해서 찾은 카드 포인트들을 합쳐서 쓸 수 있는 몰 같은 거 많이 운영을 합니다. 핸드폰에 왜 기본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 중에도 그런 거 좀 있어요. 뭐 땡립이라든지 모렛이라든지 뭐 펫땡코라든지 이런 많이들 쓰시는 앱에서 이렇게 조회한 카드 포인트들을 합쳐서 다른 걸로 전환해서도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한번 조회해서 일단 찾아보시면 카드 좋을 것 포인트 같아요. 통합 조회. 네. 이걸 검색하면 돼. 카드 네, 네. 포인트 통합 조회. 그러니까 3월이나 4월까지 소멸되는 포인트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현금화 혜택 못 누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찾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코스닥 16년 만에 900선 돌파. 지금은 다시 빠졌더라고요. 어제 오, 900선을 어제. 돌파를 했었는데 예. 우리가 900이라는 지수대를 본 게 월드컵 있었던 2002년 3월 때였으니까 16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이게 가상화폐가 빠져나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다른 라운드가 오히려 개인 돈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가상화폐로 간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 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예. 요번 한 달 동안에 한 17%가 올랐습니다. 그럼 왜 순간적으로 한 달에 시장의 17%가 올랐는가? 바로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구체안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힘에 힘입어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뭐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라든가 코스닥에 투자하면 연기금들 평가 점수 높여준다는 게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KRX 300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벤치마크,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하나를 새롭게 마련을 해서 연기금이라든가 기금은 이걸로 평가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약간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주식 운용을 하잖아요. 예. 평가를 뭘로 받느냐? 코스피 20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해서 코스피보다 잘했으면은 잘했다. 못했으면 너 왜 이거보다 못해라. 이제 그게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기준에는 코스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코스닥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지수가 2월에 오픈이 되면 그걸 보면 300개 종목 중에 코스닥이 거의 한 7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연기금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70개 중에서도 시가총액 높은 10개는 일단은 선취매를 어마어마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국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코스닥을 높여놨는데 일단 돈이 돈다 이런 거죠.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사놓고. 네, 사놓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시총 상위 중에서 대형 바이오만 지금 드립다 또 샀어요. 지립다는 뭐예요? 왕창 왕창을 산 거예요. 그래서 뭐 셀로 시작되는 예. 대형 바이오주의 뭐 3인방 아니, 같은 바이오가 경우가 완전 지금 그 고공행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새 뭐 90% 상승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버블이다 투기다 하는데 또 이 한 달 새 모양을 보고 있으면 이 조용히. 바이오주도 또 예, 그 비슷한 속성이니까 이렇게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좋으나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3월, 4월까지도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코스닥 종목을 산다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라든가 예.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지만 기사님 이거 한번 예, 봐주세요. 이거 일단 보시고요. 네. 외국인이 또 빠져나가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네. 김덕희님, 정봉준 정치쇼 대단해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 접속한대요. 청취자들 접속이 폭발력인가 봐요. 그래도 해보세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인도네시아 무슨 거기도 CIA 온다 이러고 정부 대표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사러 갔는데요, 예.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한테 CIA가 걸린 거예요. 영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공 몰고 들어가다가 동네 조기 축구 수비수한테 맞아요.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서 원세훈 전 원장,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딱 원장 된 다음에 그 인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블랙 요원을 일하던 사람들, 야 너 내근해. 그리고 내근으로 막 계속 이러는 사람들 너 밖에 나와서 총 들고 다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말 이 순한 인사 때문에 조직이 개판이 됐다는 게 국정원 측 사람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고 계세요?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에 아이오 파견하잖아요. 예? 그 정보용 파견하는데 그 낮은 직급이거든요. 7급인가 이렇게 파견해. 7급인지 6급인지. 근데 원세훈 원장이 서울시 국장 시절에 그 원따로 아니에요. 그분하고 친해지거든요. 그 국정으로 간 다음에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핵심이 돼갖고 모든 인사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그때 당시 진짜 심각했던 거죠. 지금 전에 김태균 여기가 말씀하셨던 벗어났네.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왜 벗어났네.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네, 벗어났는데 다시 어쨌든 오세요, 다시 빨리. 주제로 돌아가면 자기 혼자 벗어났네. 벗어났네. 주제가 돌아가면 어제 이제 그 흑갈비 사건 같은 경우는요, 뭐 증거인멸 도주력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소명 문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면 무조건 영장에 나오는 거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뭐 도주력 있다 이거는 뭐 얘 진짜 뭐 고려가 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미사여구, 것처럼 그냥 미사여구. 붙는 거, 뿌렁뿌렁 붙는 거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여구도 미사일로 들려요. 이제. 소명 여부인데 이게 검찰이요, 이 굉장히 수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네. 금요일날 김백준 기획관 집에 압수수색됐거든요. 압수색 바로 들어갔죠. 압수수색 되고 나면은 원래 압수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낮에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제 조사가 끝나면 재조사란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조사 내용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8시간 만에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에 발부가 된 건데 그 영장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 피의 사실들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만 보면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장 발부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전략을 딱 세웠죠.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측에서 어저께 나왔던 얘기, 야 날짜 장소 특정 날짜 특정도 안 돼 있어. 2008년 4, 5월 낮과 밤이야. 그것도 없어. 왜냐면 낮 밤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돈을 몰래 줄 때. 그리고 장소도 청와대 인근 주차장, 청와대 주변에 주차장이 한두 개야? 지하 주차장. 네, 그 CCTV 많은데도 어떻게 줘?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비 사건은 북악스카이 어두운 밤에 줬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청와대 담벼락에서. 네, 이건 그게 없으니까. 차도 빙빙 돌고. 야 무슨 이게 특정이 돼? 그리고 2010년에 받은 거는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난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국정원 그 어제 영장 피의 사실만 보면은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정타는 뭐였냐면 저기 김주성 씨 진술 있잖아요. 이명박 씨가 독대했다. 그리고 그걸 유익실장에 확인을 해줬다는 그 진술을 저기 김백준 기획관 조사할 때 꺼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그걸 검찰에 즉석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2시간 있다가 이 언론 보도로 딱 단독해서 모 신문에 딱 나옵니다. 인터넷에. 한 4, 5시쯤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나오고 김백준 기획관 측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의사 제출. 그런데 그 진술이 아마 저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가만 결정적인 이유였고 향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결국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칼끝이 갈 확률이 높죠.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김백준 전 기획관 측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김주성의 자수서를 못 깨겠죠. 못 깨는데 그게 제일 결정탔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저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혹시나 계속 영장 기각이 되니까 혹시나 또 기각될까 봐 걱정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요. 아마 변호인이나 김백준 측에서는 전혀 뭐 예상도 못했는 거 계속 주장 그거였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안 예. 받았는 것도 아니고 기억 안 난다가 이게 뭐 어떤 전략이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살짝 바꿀 수 있는 기억 안 난다나 안 받아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 결국은 저런 어떤 그 허점이 딱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김백준 구속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전 김관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알다시피 최측근입니다. 몰래 저기 정치 입문 입문할 때부터 자금 관리도 했고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더 중요한 건 입장의 직원인데요. 김주성은 이상득의 사람. 네, 그 이 김주성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네,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코오롱에서 네, 그렇죠. 근무를 했었죠. 이상득 의원은 코오롱 출신이고. 네, 그렇죠. 이제 코오롱에서 예. 구조조정본부장을 해서 예. 뭐 사측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근데 국정원 사람도 아닌데 국정원에 채용이 되기도 했었죠. 이 원래 경북 봉화 사람이고요. 원래 원장은 VIP가 임명하면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 같은 당이나 진영의 조금 다른 계보에서 임명하면서 서로 견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주성 이분은 네. 원세훈이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어쨌건 국정원 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죠. 한번 들어가 볼 테요. 괜히 좀 무서워지죠, 변하네. 저는 자주 들어왔었어요. 네, 뭐 가는 건 무섭진 않은데 그 예전에 그 국정원 근처에서 예. 뭐 그 1인 시 하는 분을 뭐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1인 시 하는 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약간의 국정원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면서 네, 국정원 직원들이 달려서 사진 찍으라고 예. 네, 그랬던 적이 있었답니다. 국정원 근처에서 핸드폰도 잘 안 돼요. 네, 방해 전파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요. 정상근 기자, 국정원 한번 들어가 볼 티야? 아 근데 들어가 보고는 싶어요. 예, 그래요? 네. 한번 들어갔다 못 나오고 싶어? 아, 못 나오면 안 되죠. 예, 다시 김주성 예.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 2008년 5월경 그 국정원이 처음으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을 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처음으로 2억 원을 준 이후에 이 김주성 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그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꾸 갖다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주성 본인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이래이죠. 그 지금 저렇게 주장하려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가 뭘 난 그 특활비 들어온 거 알지를 못하는데 난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항의하지? 그렇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만약 이명박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했다면, 김주성 실장이 왜 지금 얘기를 하죠, 그거를? 뭐 이게 뭐 자수서라고 해가지고 뭐 예. 이전과는 좀 다른 뭐 자수서 많이 써요 요즘.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얘기가 좀 나왔다는데 이병헌과 이병기 그 뭐죠? 국정원장도 자수서를 쓴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이병헌가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이 썼어요. 네, 둘 중에 한 분 썼고 그리고 최근에 다스 사장 네.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 네, 김성우도 자수서를 썼었죠. 그렇죠. 예. 그 어쨌건 이게 불법이라고 대통령한테 분명히 경고를 한 거죠. 이제 김주성 실장은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를 한 건데 그 이후인 2010년에도 그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예. 그래서 김주성 실장은 아 이거 대통령 지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뭐 본인이 그럼요.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 보면 그럼요. 그리고 검찰은 김주성 실장의 청와대 방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네,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도 독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둘이 만났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니 뭐 김주성이라는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뭐 독대할 감이 아니다 이런 위치가 아니다 뭐 그렇게 뭐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뭐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퇴행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예. 네,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이런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예.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 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검찰이 안 부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요. 예. 근데 안 부를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게 분명한 불법인데, 예. 근데 뭐 대통령에게 직접 그거를 보고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 부르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이재호 전 의원이 네. MB는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다.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예.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결벽증의 일부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MB 측근 긴급 회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15일 날 2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MB를 자꾸 건드리면 전쟁이다. 네. 전쟁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쟁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도 뭐 엄청난 걸 폭로할 수 있다 뭐 그런 일종의 뭐 협박 같은 걸로 좀 읽혀지긴 하는데 근데 글쎄요 그 양측이 갖고 있는 좀 무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전쟁을 입으로 합니까? 그냥 폭로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네 왜 지금 언론에 이명박 전 나왔고.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지가 꽤나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올해 개띠해잖아요. 우리 동네 지나면 잘 짓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잘 짓는 개한테 와서 물어라 다리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네. 안 물고 도망가요. 아 그렇죠. 네. 뭔 말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 말을 하면서. 네 어쨌건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예.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게 결벽증 아닐까요? 그렇죠. 뭐, 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게 싫다. 뭐 그것도 손대지 마. 결벽증의 일종이죠. 노타치 결벽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벽증의 일종이죠. 누가 손대면 떼타니까. 네, 내 물건에 막 손대는 거 싫고 막 그런. 그런 결벽증이다. 네, 그것도- 정상근 기자의 분석이죠. 그렇게 됐나요? 네, 함정에 빠졌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네, KTS 승무원 복직기 열리나? 복직길. 네. 이분들 9년 동안 법정 투쟁하고 고등법원까지도 이겼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맞습니다. 뒤집혔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9년 동안 미워. 싸워가지고 1, 2심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겼잖아요. 예. 1, 2심에서 이겨서 그때 4년치 임금,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에 예. 그 당연히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부당 해고가 된 거니까 4년치 임금 8,640만 원을
받게 됐었어요. 예. 2심이 끝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코레일에서 지급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예상외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네, 부당이익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월급 바탕 것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코레일이 그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머. 그 돈만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1억 원을 돌려내라. 1억 원 가량을 네 각자 야. 이렇게 돌려내라고 한 거예요. 각자? 그렇죠. 각자 지급된 돈이 4년치 임금 8,640만 원이니까요. 야, 그러니까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죠. 네, 1억 원을 돌려내라고 했는데 이때가 2015년 1월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한 해고된 승무원이 빚만 남기고가 미안하다 아가야라는 유서를 남기고 네, 3살 아이를 남긴 채 스스로 아우.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이 법원하고 종교계가 나서서 이렇게 해고되고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복직을 시키지 못할 망정. 네,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 법원하고 종교계가 같이 그 중재안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예. 그 중재안이 16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임금의 한 일정 부분 아주 소량 정도를 돌려주고 좀 이렇게 뭐 화해하는 방안, 예. 네, 그거를 이제 도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은 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복직은 안 시키나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철도공사하고 그 예. 철도 노조가 지금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직접 고용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 그 해고된 승무원들에 대해서 좀 복직하는 길도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안팎에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용식 전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됐나요? 철도공사 사장으로? 철도공사 사장이요. 예, 내정됐다는 기사만 나왔는데 아직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3살짜리 애가 지금 이제 6살이 됐을 텐데. 그렇죠. 지금 2018년이니까 이제 6살이 됐겠죠. 네. 아, 그 KTX 여승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유산을 3번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저는 이렇게 목숨 끊은 소식은 못 들었네요. 아,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공직자를 그렇게 잘못 뽑아놓으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질 않나. 네, 그 무슨 소시오패스들 같아요 보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권력자에 붙어갖고 네,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만 맛을 봐갖고. 맞아요. 네. 그 사실 이 KTX 승무원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정규직화를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 그냥 이 공기업이 나서 사기만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일종의 이제 홍익회라고 했죠. 예. 예, 지금 이제 코레일 유통이라고 됐을 때 그쪽에 그 소속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월급을 250만 원씩 줬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일하는 승무원들한테 돌아간 돈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 홍익회에서 100만 원 이상을 그 중간에. 네, 이제 돈을 받으니까 뭐 세금을 떼고 예. 뭐 남은 돈에서 한 뭐 못해도 한 70-80만 원 정도를 거기서 가져가지 어때서? 않았나. 홍익회에서. 네. 그렇게 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었죠. 그리고 이 홍익회에서 그 예전에 그때 일이 참 불거졌을 당시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것 또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보고 그 우리 속담에서 그런 거 아니? 벼락에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능.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미세먼지 오늘도 비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희대 아이돌 면접도 안 보고 박사과정 합격한 아이돌 누구?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어제 밤잠 설친 분들 좀 계시죠? 김백준, 김진모 동시구속 좀 일찍 보도가 나왔어요. 한 2시쯤 나왔죠. 예. MB 통미까지 추적하고 있다. 자, 이 중에 정봉주 봉도사가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경희대 아이돌입니다. 이런 불법 부정한 세상,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세상으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곡은요. 아쿠아의 카툰스 히어로스.
만화 속의 영웅이 되고 싶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하세요.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예. 네, 16일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 그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또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순호 오민석 두 분이 이번엔 또 쾌거를 올렸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전에 좀 있었던 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활비는요. 네. 특활비 갖고 영장 발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러네요. 박근혜 정부 때 관계자들도 다 그렇고. 그 특활비는요. 검찰이 진짜 열받는 대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들도 특활비를 쓴 경험들이 있거든요. 검찰들. 네. 특활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돈인 줄 알거든요. 그냥 특활비를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다라는.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 이게 그 국가 세금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거든요. 네. 어쨌든 검찰이 법원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특활비 이렇게 했어? 이런 나쁜 XX 그러면서 그냥. 뭔가 그 검찰들하고 좀 국민들하고 눈높이가 맞을 때도 있네요. 이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는. 맞춰야죠 이제. 네. 검찰들 중에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촛불 들러 나온 사람들 꽤 많았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정치 검찰 일부의 농단이 문제인 거죠. 아, 맞아요. 그거는. 대부분의 네. 검찰도 훌륭한 검찰도 얼마나 많은데 법원도 그렇고. 밤낮 없이 그냥 형사사건 붙들고 예. 조사하는 검찰들도 많으시죠. 정치 검찰 0.01%. 네. 거의 문제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해서 뭐 다 그동안 정권 때 문제가 됐었던 그러면 거죠. 그분들이 성공하니까. 네.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씩 총 4억을 받은 혐의고요.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2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3명이잖아요. 특활비 받은 사람이. 그렇죠. 김백준, 김진모 그리고 김희중. 김백준은 제2민정비서관, 김희중은 네. 제1부속실장. 김희중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죠. 김희중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었죠. 검찰이 아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 시작했거든요. 아,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 봉도사님 계정에서는 뭐 다른 얘기들이 쭉 있던데 페이지로 찾아가서 보아야 되는 거죠? 예, 페이지로 찾아가서 네, 봐야죠. 페이스북 페이지로. 예. 이제까지는 먹고 살려고 광고만 그 쇼핑몰 광고만 했었는데 아, 그래요? 저 스팸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봉도사님 계정 아니요. 보면서. 이제는 이제 복권돼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거라 하였으므로 방송을 계속할지 정치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페이스북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들어본 적은 없긴 하지만 네. 어쨌건 그렇군요. 한번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찍었을 땐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거 유일하게 사면 됐었죠. 그 정치인들 그렇죠. 중에. 아니 유일하진 않아요. 유일무이. 아, 유일무이. 네. 2번으로 야,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렇죠. 유일무이로 넘어가죠. 네. 아, 한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예.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주성 네,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그러게 간을 빼먹으라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띄워먹을 돈이 없어 그런 돈을 띄워먹어요. 네. 그래서 정말 총 해고되신 분들이 250분 정도 되시거든요. 예.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해고가 된 게 2006년이었으니까. 아휴, 이분들에게도 빛이 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빨리 그 잘 해결돼서 복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3면 시대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3변 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백제 중에서도 저 목포를 대표로 하는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원 아닙니까 거기는? 예.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한번 쳤어. 박지원 얘기하면요. 예. 윤수아 의원이 싫어해요. 예. 고정 출연 윤수아 의원이 있거든. 거기 목포 예.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목포 자기 지역과 목표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저기 저 그 많이 들었는데요. 예. 청문회 때 나오시는 것보다 예. 지역의 말투가 더 나오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예. 지역 근데 지역. 근데 안타까운 게 지역 언어. 목포에는 이 방송이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고릴라로밖에 안 나가. 자, 김백준 전 정책기획관 구속, 그리고 김진모 제2 민정비서관 네. 구속. 구속영장 네, 발부의 어제 내용. 사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고, 김진모 민정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수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 어디다 썼는지는 이제 함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들어왔는지 진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명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청와대로 이 국정원도에 자꾸 들어가는 거는 사고 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이 오고 갔다면 뭐 대가성급을 떠나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의 발부가 거의 좀 높았었는데 이전에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갔던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또 영장 발부가 될지 또 영장 기각될지 아마 새벽까지 뭐 기다렸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돈이고 4억이죠. 4억이고 5천만 원 정도고 그 돈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대가성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기억 안 난다 해가 뭐 기억 안 난다 해가 준 사람이 지금 기억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당연한 타당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자수서까지 쓰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 터놓고 있어요. 네. 그 김주성 그분은 코오롱 출신으로 네.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의 그의 사람이죠. 사람이거든요. 이성 예. 부회장 사람이죠. 그리고 원세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원장을 예를 들어 같은 계보내에서도 그렇죠. A 계보에서 원장을 넣으면 B 계보에서 기조실장 같은 거 기조실장을 넣으면서 서로 견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진영 전체 폭탄으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그 원세훈 원장 때는 잘 통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세훈 원장 들어오고 나서 중간에 바뀌죠. 예. 김주성 실장이 다음에 제 이름이 갑자기 목 무슨 준인데 이름이 목 실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세훈 실장이 국정원장이 서울시 때부터 있던 신복인데 기조실장 바꿉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문제가 그 김주성 내부에서 실장에서 목 그 실장으로. 당 내부 그 진보 보수정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진다.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기간 동안 저는 제일 잘못한 일 하나 뽑으라고 하면요 원세훈 씨 국정원장 시킨 거예요. 단순 비리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댓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도원 의원과 정태근 의원도 똑같은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비리 그쪽에서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네. 그쪽 당에 또 같이 계셨죠. 잠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댓글 문제, 뭐 개인 비리 문제 이것도 이거지만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정말 개판이 됐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이것도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T-50 사러 구매단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얼마 썼는지 알고 싶잖아요. 첩보 정쟁이죠 국가 간에. 그래서 첩보원들 거기다 국정원도 투입시킵니다. 걸렸죠. 걸렸어요 근데. 저는 007 스파이가 걸리는 거 처음 봤어요.